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마우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라는 최근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간단한 한 줄 평. 내 인생 최고의 영화 중 하나였다. 그 정도예요? 리뷰마우스 인생의 최고의 영화 중 하나다. 저는 리뷰를 준비하면서 일단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고 가장 흥분도 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고편만 보고 눈물이 나서 바로 극장으로 간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난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개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골든글로브 시상식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이제 상을 많이 받으면서 최근에 재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극장에서 일부 상영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영화인데 간단하게 수상 내역 말씀드리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양자경 배우가 받았고 그 다음에 양자경의 남편으로 출연을 했던 키호이 콴이라는 배우가 나무조연상을 받았고요. 미국 평론가들이 상을 주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을 받았어요. 나무조연상은 사실은 따놓은 당상이었다라는 게 영화 개봉 이후에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죠. 키호이 콴이 20년 만에 지금 스크린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아마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 꼬마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가 바로 키호이 콴인데 경이로웠어요. 저는 물론 뭐 양자경 배우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키호이 콴의 연기가 전체적인 이 영화에서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조이도 중요하고 에블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남편이 없었다면, 키호이 콴이 연기했던 그 영화 속에서 극 중에서 웨이먼드가 없었다면 지금의 세계관, 우리가 바라보는 영화 속 결말이 결코 도출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래서 연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완벽하게 소화했고 사람들에게 완벽한 공감과 지지를 받아냈던 그런 연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뉴욕 비평가 협회상, LA 비평가 협회상,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에서도 나무조연상을 받으셨네요. 곧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데 나무조연상은 키호이 콴이 타실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자경도 굉장히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흥행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흥행이 1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제법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최소한의 촬영 회차로 빠르게 잘 찍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20회차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촬영 회차보다 훨씬 적은 촬영 회차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에 배우들이 엄청나게 리허설을 많이 하고 사전에 꼼꼼하게 모든 촬영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 한 2000회차는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만큼 굉장히 비주얼이 현란하고 화려하고 편집도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영화의 비주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독이 공동 연출이죠. 다니엘 콴, 다니엘 쉐이너트 감독이라는 두 분 다 CF를 좀 감독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2016년에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를 공동 연출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좋았겠죠. 지금 이 영화도 굉장히 함께 잘 만든 것 같고요. CF 감독을 했던 분들이라 그런지 진짜 이 굉장히 촬영이라든가 편집이 정말 현란합니다. 그죠? 시각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어떠셨어요? 현란하기만 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열광하지는 않았을 텐데 화려한데 전혀 부선한 느낌이 없고요. 그 짜임새는 정말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까지 다 끼워 맞춘 느낌이라 보시는 내내 고개를 갸우뚱할 틈이 없습니다. 쭉 빨려 들어가는 그렇게 화려하고 정신없이 컷이 바뀌고 스토리도 막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쉽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빨려 들어가서 마지막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엔딩 크레딧을 다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괜히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주게 되는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우주를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관객이 정신없지 않게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을 잘 촬영을 했고 편집도 현란한 듯 하지만 굉장히 잘 와닿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영화가 생각보다 배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촬영 회차를 줄일 수 있었던 비법인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는 미 국세청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키고이칸과 동료들이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는 알파버스의 트럭, 그 다음에 키고이칸과 양자경의 세탁소와 집, 거의 이 세 군데에서 모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물론 특수효과나 시각효과를 넣어서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짧게 넣은 장면은 있지만 주된 배경은 한 4-5군데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멀티버스 영화를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 비주얼이. 그리고 영화의 오프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의 멀티버스 간의 차원 이동이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깨진 거울이죠.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오브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또 그 돌, 조이와 에블린이 대화할 때 나오는 그 큰 돌, 바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눈깔 소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런 거를 비주얼을 어떻게 잘 구현을 해야 관객들이 바로바로 인식하고 영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베이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베이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베이글일까? 베이글이 왜 블랙홀이 되는 매개체가 되는 걸까? 저는 베이글에 대해서는 깊이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과 장치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감독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그 중국 계시잖아요. 베이글의 형태가 일단 원형이잖아요. 원형이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빌공. 베이글의 형태를 딱 보고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빌공자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브 투파키가 그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은 비어 있다, 빌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베이글이라는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소품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베이글 보면서 눈동자 같더라고요. 우리 눈동자. 검정 색깔 테두리의 안에 보면 흰 색깔로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이 색깔을 바꾸면 일반적인 눈동자죠. 눈동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눈으로 쳐다봐야 되고 그 안에 수많은 기억들과 여러 가지 선택과 후회들이 담겨 있을 텐데 이 눈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가 계속 니체 얘기를 드리는데 영혼회귀사상,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착각이 바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 무슨 의미가 있어.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조브 투파키 같은 경우도 딱 그 선에서 멈춘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극복을 해내면 양자경처럼 초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눈동자를 좀 닮았다. 그래서 베이글을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하면 그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눈은 형상화돼서 그래서 베이글을 한 건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도 베이글은 너무 베이글인데 근데 전혀 생각 못한 지점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진짜 베이글, 눈 이런 게 다 원형이고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이 비주얼을 연출할 때 그런 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석한 게 감독의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감독님들이 듣고 와 그렇게 해석을 했어? 라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가장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에블린이 지금 주인공 에블린이잖아요. 대체로 다른 멀티버스의 에블린들은 뭔가 모르게 본인이 원했던 것 혹은 하고 싶었던 것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영화의 주인공인 에블린은 가장 뭔가 보잘것없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오직 당신만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알파버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알파버스의 에블린,
조이를 흑화시켰던 그 알파버스의 에블린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지성이 높고 가장 발전된 모습인데 주인공이 왜 하필이면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가득한 한 여성이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역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이 비록 지금 좀 남루해 보이더라도 당신만이 당신의 그 수많은 우주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영화 장르적으로 보면 장르의 관습을 잘 따르면서도 살짝 비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 나오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그 영웅이 나오는 영화에서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다가 우연한 계기로 뭐 스승을 만나던가 아니면은 우연한 계기로 어떤 자기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누군가를 만나요. 이 영화에서는 에블린의 남편인 웨이먼드겠죠.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주인공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몇 번 고난을 거쳐서 진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영웅이 등장하는 수많은 영화의 그 장르적인 관습을 따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비튼 것 같아요. 매트릭스에서도 키아누 리브스는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피어스가 나타나서 두 가지 색깔의 약을 주면서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영웅의 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서사를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뭐 액션이고 코미디고 SF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혼합인데 굉장히 우리가 곱씹어 볼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리뷰마우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일단 주인공인 에블린이 딸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매일매일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으나 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나오고 정말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합니다. 다른 우주에서 온 남편이 돼서 에블린을 구해줘야 된다. 누구로부터 구하느냐? 조브 투파키라는,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의 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흑화됐어요. 어떤 다른 우주에서. 그래서 그 딸로부터 본인을 뭐 지켜주고 이 우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에블린이 막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다른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되는, 점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본인의 삶을 느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딸을 설득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거리가 대단하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엄마와 딸의 이 관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블린과 조이, 스테파니 슈가 연기했던,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엄마는 통제하고 잔소리해요. 그래서 조이가 처음에 조브 투파키로 등장을 할 때 경찰들을 때려눕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또 안 된다란 얘기야? 넌 안 된다가 무슨 말인지 알고는 있어? 라고 화를 내죠. 이게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았던 압박과 억압 이런 걸 좀 표현에 녹여놓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우주를 넘나들 수 있게 만들었던 시작점이 알파버스인데 거기서 에블린이 조이를 계속해서 궁극으로 밀어붙이죠. 막 극한으로. 그래서 조이가 흑화해서 조브 투파키가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조브 투파키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도 그런 억압에서 온 것 같고, 전형적인 엄마죠. 에블린은 자신의 딸이 동성애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이런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를 쭉 관통하는 건 엄마가 어떻게 다시 딸과 잘 융합되는가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남편과의 사랑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영화의 한 줄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영화 이야기의 출발점이 엄마와 딸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정말 멀티버스라는 SF적인 요소를 총동원해서 굉장히 새롭게 풀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는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갈등하던 엄마와 딸이 관계를 회복한다. 이게 이 영화의 한 줄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가 되었던 것 같고요. 딸인 조이가 흑화된 원인이 물론 뭐 엄마한테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존재를 잘 인정받지 못했던 면도 있지만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죠. 딸인 조이가 흑화된 조부 투파키라는 존재는 목적도 없고 욕망도 없는 순수한 혼돈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nothing matters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한 베이글을 만들어서 모든 걸 거기 빨아들이려고 하죠.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가끔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난감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조이에게 엄마 에블린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화려한 특수효과 이런 것도 기억에 남지만 결국 뭔가 따뜻한 메시지가 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조부 투파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감독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해요. 조부 투파키라는 이 캐릭터가 영화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주의고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모든 우주에서의 자신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다는 거죠. 베이글 위에 한번 내가 올려봤어. 뭘? 만물을 다 올려봤어.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평온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단계라고 조부 투파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조부 투파키는 계속해서 에블린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그 베이글 속에 에블린과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조부 투파키 본인이 흑화한 조이가 인생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난 돌이 되는 게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블린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같이 가고 싶어 하고. 그것 자체가 조부 투파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 염세주의거나 혹은 뭐 세상에 빈정되거나 상처받아서 등을 돌리고 살거나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도 손잡아주는 그 한 명이 있다면,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명만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아주 큰 의미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결국 멀티버스로 뭐 확장을 해서 다른 이야기로 퍼지고 하는 건데, 당신의 지금 삶이 어떻더라도 당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라서, 양자경, 그러니까 에블린이 포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양자경이 누군가를 안아주는 장면, 남편이든 딸이든 그 국세청 직원으로 나왔던 할머니든 안아주거든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날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해주는 그 한 명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위로받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부 투파키라는 캐릭터는 수많은 정말 다양한 멀티버스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자신의 삶을 다 살아본 거잖아요. 그래도 별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원했다는 거죠. 자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고, 그게 에블린이었던 거고, 에블린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조부 투파키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SF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이 영화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에블린이 조이가 흑화됐던 그 과정, 에블린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조이가 흑화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멀티버스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뭐 습득을 하든 어떻게 됐든 결국은 에블린도 나중에 모든 자기 자신을 만나게 돼요. 계속 만나면서 조이가 왜 저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죠. 대화가 통하지 않던 엄마가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 굉장히 재밌는 게 소세지 손이 나오잖아요.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핫도그 손. 그 장면에서 저는 손 모양에 주목하지 않고 에블린이 성소수자로 나온다는 거에 집중했거든요. 소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세계에서는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 기준으로 소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만 조이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멀티버스인 거죠. 엄마는 조이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해서 결국 에블린도
조이와 똑같이 돼요. 흑화되죠. 투바키처럼 세상을 다 놓고 싶어하고. 그때 에블린의 손을 잡아준 건 남편이었고, 조이의 손을 잡아준 건 엄마였고, 그리고 그 소세지 손으로 되어 있던 국세청 직원이었던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던 건 그 멀티버스에 살고 있는 에블린이었고, 한 명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저는 뭐 가족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싶어요. 그냥 딱 한 명만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다 일상 속에서 치유된다라는 걸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나는 저런 한 명이 누가 있나? 나는 누군가에게 저런 한 명이 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설정인 멀티버스. 멀티버스는 이 배우 양자경의 실제 삶을 반영한 설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 양자경의 실제 모습이 영화에 몇 컷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우 양자경의 실제 삶이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이 에블린이 다른 세계에서는 멋진 배우가 되어 있잖아요. 뭐 가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남편의 대사에서 알 수 있죠. 당신은 굉장히 꿈이 원래 많았고 배우가 되고 싶어 했고 가수 되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멀티버스가 정말 매력적인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관객들이 자신이 하지 않았던 선택, 자신이 가지 않았던 길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양자경처럼 양자경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배우가 되었다면, 남편이 자신을 설득해서 데려가려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고 가수가 되었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 삶이 행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엉뚱한 상상일지라도 내가 만약 그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영화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주제를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으로 좀 꼽고 싶은데,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영화에서는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우주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곧 나이고 나의 삶인데, 다만 선택을 함으로써 이게 갈라치기가 돼서 나뉘어진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미 내가 혹시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그 일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나와 똑같은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한 현재 선택에 인간은 항상 후회하기 마련이잖아요. 아, 이때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아, 다른 선택을 한 나 역시, 그리고 이 선택을 한 나 역시 모두가 소중한 존재고, 어쩌면 다른 선택을 한 누군가는 지금의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이 또 다른 나로부터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누군가는 역시 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주제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나고, 내가 후회를 해도 결국 내 모습인 거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좀 더 살아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위로를 받아서. 나로부터. 영화에서 나오는 남편도 물론 중요하고 조이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나다. 에블린이 그 수많은 우주 속에 나를 돌아보고 와서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눈빛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허무해 보이기도 한데 극복해요. 결국 에블린은 그 니체가 얘기했던 영혼회귀 사상 뭐 이렇게 결국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고통을 전혀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그래서 저는 마음이 되게 강인해졌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누군간 지금의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 있다. 내 삶을 더 소중히 살아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 영화가 새해에 참 보기 좋은 영화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계획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처음에 이 멀티버스의 존재를 웨이먼드가 에블린에게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거절과 모든 실망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선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인생에 어떤 갈래길이 생겼던 거고, 그 길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거절과 모든 실망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어떤 좋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때 A라는 선택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역시 B가 좋았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거절, 그리고 B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게 다 켜켜이 쌓이면서 현재 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 결과들을 그대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참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뭐였고,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가지 않은 길을 갔더라도 나는 지금처럼 뭔가를 후회하고 뭔가 실망이 있을 거고 뭔가 아쉬움이 있겠죠?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한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얘기할수록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재밌는 설정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그 점핑 패드라고 하는 점프대가 있죠. 그 점프대를 실행을 하려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뚱맞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들도 하거든요. 아마 영화 보다가 놀라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멀티버스 사이를 점프하는 버스 점프, 그 버스 점프를 하려면 점프대가 있어야 되고 점핑 패드를 실행하려면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그냥 웃기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하나는 다양성 존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딸인 조이는 성소수자이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 중에 약간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아시아인들이고, 그리고 또 감독 중에 한 명도 아시아인이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굉장히 코믹하지만 임팩트 있게 표현한 게 이 점프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장면을 하나씩 꼽아봐야겠죠? 네, 리뷰 마우스의 명장면이 뭔가요? 돌멩이들끼리 나와서 영어 자막이 흘러가는 장면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굉장히 좋은 장면이죠. 그 장면 중에 한번 조이가 계속해서 에블린한테 의미 없어, 그러지 마, 괜찮아,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에블린을 조금 교조적으로 이렇게 다그치다가 네가 처음 지금 돌이 돼서 좀 어색한데 가만히 있어봐, 이런 느낌으로 대하다가 침묵이 흐르는데 fuck 이라고 한마디를 날려요, 조이가. 그때 에블린 돌이 왜 그래? 이러면 영어 문장 그대로 I was hoping you would see something I didn't.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말하면 나는 내가 보지 못한 그 어떤 걸 에블린 네가 보고 왔으면 하고 사실 좀 바랬어 라는 얘기거든요. 전 이 대사가 너무 와닿았던 게, 돌이 됐잖아요. 이제 허무함, 세상에 의미가 없다, 모든 걸 다 끝내고 가만히 있고 싶은 조이가 에블린에게 하는 말이 희망, 기대였어요. I was hoping. 네가 좀 이래 주길 바랬을 텐데.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옳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게 꼭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희망. 본인의 상태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괜찮아, 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괜찮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거든요. 인간은 와서 안아줬으면 좋겠고,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좀 철학적으로 바꿔놓은 문장이 아닐까? 그래서 참 그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이가 흑화된 조부 투파키도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 귀여운 돌 2개를 가지고 정말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 도울 캐릭터는 사실 파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의 명장면은 웨이먼드 역을 맡은 키호이관 배우가 지금 여러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휩쓸고 있는데 굉장히 멋지게 사업가로 성공한 키호이관이 파티장에서 배우가 된 에블린을 만나요. 그러면서 어두운 그 뒷골목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키호이관이 에블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생에선 당신과 함께 빨래방도 하고 세금도 내고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극 중에 이 웨이먼드가 에블린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너무 절절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대혼돈의 멀티버스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모든 멀티버스에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대사가 나왔거든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멀티버스에서는 키호이관 즉 웨이먼드가 너무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가 된 에블린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도 좋지만 난 당신 에블린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둘 다 멋진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세계에서 정말 같이 너무 힘들게 빨래방 운영하고 세금 때문에 고생해도 나는 그것도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그게 동양학적으로 표현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운명. 우리가 멀티버스의 세계관 뭐 이런 걸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운명이 아닐까. 결국 내가 지금 선택한 모든 건 운명이고 자신의 운명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하라. 저는 자신의 운명을 좀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뭐 짧게 덧붙이자면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픽사의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를 패러디한 뭐 라따구리 그래서 너구리가 이렇게 요리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한 혼돈의 베이글 앞에서 에블린이 딸인 조이를 구하기 위해서 I am your mother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스타워즈를 패러디한 장면이죠. 다스베이더가 스카이워커한테 I'm your father 하는 장면을 패러디를 한 거죠. 굉장히 감독들이 영화광이고 굉장히 재치 있게 필요한 장면에서 적절하게 명작들을 패러디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꽤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운명론적으로 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